자, 오늘 절대왕정을 배워볼 텐데 95페이지 펴세요. 2번 그림 한번 보세요. 서양의 고대라고 하면 이거 한자 그대로는 옛날 옛적을 얘기하죠. 우리 서양의 고대 하면은 떠오르는 거 그리스가 있죠. 그리고 헬레니즘 시대 고대 완성 로마가 있죠. 그죠? 게르만족의 이동으로 로마가 망했죠. 그리고 나서 중세 시대가 시작이 됐죠. 이 중세를 상징하는 두 가지. 하나는 정치체제, 하나는 종교가 있죠. 그쵸. 카톨릭. 그 우리말로 하면 중세하면 기독교죠. 사실 로마 시대 때 기독교가 태어나서 한동안 박해를 받다가 로마 말기에 국교가 됐죠.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국교가 됐던 거 기억나요, 혹시? 그리고 이제 중세 시대 하면 기독교하고 또 뭐가 있죠? 정치체제로? 봉건제가 있죠. 게르만족의 이동 이후 한동안 유럽 사회가 혼란하다가 여기 쓸게요. 게르만족의 이동 이후에 한동안 혼란하다가 이걸 어느 정도 좀 잠잠하게 만들고 이제 통일된 유럽의 어떤 중세 모습을 처음으로 갖춘 왕조가 카롤루스 왕조 때죠. 카롤루스 대제가 이제 서로마를 거의 부활시키듯이 로마를 한동안 부활시켜 놨다가 노르만족의 침입으로 또 유럽이 한동안 혼란해졌죠. 하지만 이걸 어떻게 잘 막아내는 과정에서 기독교와 봉건제를 두 축으로 하는 중세 시대가 자리를 잡았죠. 그죠? 자, 근데 이 기독교랑 봉건제를 통해서 유지되던 중세가 이제 막 흔들리게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일단은 저 이교도들을 원정하러 한번 간 적이 있죠. 십자군 원정이라는 사건이 있었죠. 그쵸? 이 십자군 원정을 하게 되면서 유럽 사람들이 원래 자기네 살던 그 서유럽, 그 장원 일대에서만 살다가 이제 어디로 가게 돼요? 막 그 이슬람 교도들 무찌르러 동방으로 막 원정을 가게 되죠. 그러면서 전에 아주 완고했던 그 장원들이 점점 해체되기 시작을 하죠. 농노들이 막 장원 탈출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 상인들은 더 많은 돈을 벌려고 계속해서 이제 동쪽으로 이동하고 상인들이 모이는 곳에 도시라는 게 또 생기기도 하고 막 전에 중세 시대에 없던 모습들이 막 등장을 하죠. 그죠? 그러다가 이 십자군 원정 이후에 그리고 또 교황권은 어떻게 돼요? 한편 십자군 원정이 실속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이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은 뭐 교황이든 제후든 기사든 농노든 상인이든 저마다 개인적인 욕망 때문에 간 원정이었고 이게 실제로 종교적인 성스러운 모습이나 이런 건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이후로 교황권의 위상은 조금씩 낮아지기 시작을 하죠. 그죠? 그러다가 유럽을 강타한 질병이 있죠. 14세기에 흑사병이라는 게 유행을 하죠. 자, 예전에는 이제 주님께 기도를 하고 바른 생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바른 생활, 교회 가서 기도하고 바른 생활하면 이제 그 고이 살다가 천국을 갈 수 있다고 믿었는데 그런 믿음이 다 어떻게 돼버린 순간이에요. 다 깨져버렸죠. 신분, 뭐 높고 낮고를 막론하고 이 흑사병에 걸리면은 모조리 죽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중세를 상징하는 기독교나 봉건제가 또 한 번 타격을 받죠. 자, 그러다가 이 흑사병이 일어날 요 즈음 해가지고 영국과 프랑스 간에 이름하여 무슨 전쟁이 벌어졌죠? 백년 전쟁이 벌어졌죠. 이때 영국이랑 프랑스가 아주 지리멸렬하게 100년 동안 치고받고 싸우는데 이 과정에서 역설적으로 뭐가 강화됐어요? 아무튼 상대 강력한 국가를 무너뜨리려면 왕 중심으로 뭉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왕권이 강화되는 흐름이 나타나기도 하죠. 그죠? 반면에 교회는 계속해서 실수를 저지르죠. 자, 교회가 아비뇽 유수라는 사건 이후에 어떻게 되죠? 분열하죠. 그래서 아비뇽에도 교황이, 로마에도 교황이, 이탈리아 어딘가에도 또 교황이 뽑힌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인문학에 대한 관심, 이전에 오로지 신중심으로 모든 걸 해석하다가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에 대한 관심, 인간 중심 문화에 대한 부활, 르네상스라는 문예 부흥이 있었죠. 그리고 여기 자극을 받아서 독일에서 말도 안 되는 교황청에 비판하면서 등장한 종교 개혁이 있었죠. 자, 우리 꽤 많은 걸 배웠죠, 진짜. 자, 요런 사건들이 연거푸 일어나면서 이 중세를 상징하는 기독교와 봉건제가 마구마구 흔들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역사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동요라고 표현해요. 동요. 랄랄라 부르는 동요가 아니라 뭔가 막 흔들리는 거 있죠. 완고한 체제가 흔들리는 것들. 자, 이런 와중에 한편으로 또 신항로 개척이라는 사건도 있었죠. 콜럼버스 마젤란, 포르투갈의 인도 항로 개척, 스페인의 신대륙 발견. 원래 신대륙을 교황청에서는 알던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척 당황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성경의 교리랑 끼워 맞추느라고 또 교회에서 좀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행동들을 또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래저래 안 그래도 교황청에 대한 믿음이 떨어져 있던 유럽에서 더욱더 그런 것들이 가속화됐다. 자, 우리 혹시 너희 프랑스 혁명 이런 사건들 들어봤어요? 자, 요거는 왕이나 귀족 중심의 사회를 저 아래 평민들, 시민들이 뒤집어 엎은 사건이에요. 이렇게 아래 위가 뒤바뀌는 거를 혁명이라고 불러요. 들어봤나요? 그죠? 자, 여기 혁명의 시대, 시민혁명이라는 사건이 이제 영국, 미국, 프랑스란 나라에서 차례로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시민혁명 이후에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시대의 모습과 비슷한 정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영국은 상원 하원에서 이제 국민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의원을 뽑는 의회 제도가 이제 지금처럼 딱 자리를 잡게 되고 미국은 미국은 혹시 혁명 일어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혹시 아나요? 미국 그 큰 땅덩어리를 영국이 식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영국을 미국 사람들도 영어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미국이 그 영국 사람들이 주는 건 없이 세금만 많이 걷어가니까 뭉쳐가지고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영국인들을 몰아내고 미국이 독립을 하게 돼요. 1783년에. 자, 그러면서 미국은 영국 왕의 지배를 받던 나라에서 식민지에서 이제 자기들이 국민들의 대표를 선출해요. 그래서 세계 최초로 대통령이라는 게 선출이 된다. 들어봤죠, 대통령? 그죠? 자, 대통령이라고 하는 건 이전 중세시대 때는 존재하던 개념인가요? 이전 중세시대 때는 그냥 그 나라가 있으면 왕이 대표였죠. 그죠? 근데 이제 대통령이라는 개념이 등장했고, 프랑스에서는 아주 격렬했어요. 시민들이 참다 참다 못 참아서 국왕의 목을 어떻게 했죠? 단두대에서 잘라버렸죠. 왕비의 목도 잘라버렸다.
왕과 왕비의 목을 시작으로 귀족들의 목들을 댕공댕공 다 잘라버려. 성직자들도 잘라버려. 완전히 중세랑 안녕을 구했단 말이야. 그렇게 프랑스가 아주 무자비한 그런 이제 뭐 이렇게 수청을 통해서 이제 시민들이 잠시 동안 권력을 장악하게 했는데 이 사건을 프랑스 뭐라고 불러요? 혁명이라고 부르죠. 자, 프랑스 혁명 직후에 프랑스가 평화로웠을까요? 아주 혼란했을까요? 혼란했겠죠. 그리고 여기저기서 요구하는 것들은 많은데 이게 잘 이렇게 응집이 안 돼요. 그러던 와중에 오스트리아나 러시아나 주변에 있는 국가들은 프랑스에 혁명이 일어났다니까 이걸 진압하러 올려는. 프랑스 사람들 속으로 어땠을까요? 겁났겠죠. 이때 이 프랑스 혁명이 지금 불안불안한 상황에서 이제 프랑스 군대를 이끌고 그 황제가 다스리는 국가들을 격파했던 사람이 나폴레옹이라는 사람 들어봤나요? 그래서 아무튼 이 시민혁명 이후에 여러 우여곡절을 겪어서 영국, 미국,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 근대라는 게 시작이 돼요. 뭐가 시작된다고요? 근대. 여기다가 하나만 더 플러스 알파 하면은 정치적으로는 시민혁명이 일어났다면 경제적으로는 어떤 사건을 동반했을까요? 근대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지금 너희 먹는 거 어디서 만들어낸 거예요? 공장에서 만들어낸 거죠? 너희 입는 거 어디서 만들어낸 거예요? 공장에서 대량 생산 기계가 만들어낸 거죠? 집도 다 건축자재들 다 어디서 만든 거예요? 공장에서 만들어낸 거죠? 산업혁명이라는 변화를 동반한 이 시대를 근대라고. 지금 뛰어넘어서 근대 얘기를 좀 미리 했는데, 자, 우리 중세 얘기에다 갑자기 근대 얘기했죠. 이 중세와 근대 사이에 있는 요 시기, 요 시기가 오늘 우리가 배울 왕권이 비정상적으로 강해진 절대 왕정의 시대예요. 중세 시대 때는 우리 서양의 왕권이 그렇게 강했어요? 강하지 않았죠. 왕권보다 오히려 뭐가 더 강했었어요? 교황의 권력이 더 강했었죠. 그죠? 그래서 교황이 이 서임권을 행사한다든지 마음대로 하다가 이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점점 교황권들은 약해지고 왕권이 조금씩 강해지다가 요 17에서 18세기 한 200년간 이제 여러 나라들, 스페인이나 이런 나라들을 시작으로 왕권이 아주 강력해진 모습들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이 시대를 절대 왕정 시대라고 부릅니다. 자, 절대 왕정을 상징하는 거는 절대 군주들이죠. 예. 미리 좀 써보면은 스페인에서는 펠리페 2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가장 먼저 절대 왕정, 절대 군주로 등장하는 인물 누구라고요? 스페인의 펠리페 2세. 우리 저 스페인이 신대륙 발견하고 시각로 개척하다가 마젤란이라는 사람이 세계 일주도 했다 그랬죠. 마젤란은 물론 세계 일주를 완성을 못 시켰고 그 부하 엘카노가 완성하긴 했는데 마젤란이 어느 섬에서 죽었죠? 필리핀 섬에서 죽죠. 그 마젤란이 죽었던 그 섬을 스페인이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 스페인이 식민지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섬 이름이 필리핀, 펠리페 2세의 피읍, 리을, 피읍을 따가지고 필리핀이 된 거예요. 예, 필리핀. 자, 그리고 우리 차례차례 배우겠지만 프랑스에는 루이 14세. 태양왕 루이 14세 들어봤나요? 짐이 곧 국가다. 라는 말로. 잉글랜드에는 시기적으로 더 앞선 사람인데 여자예요. 메리 여왕의 동생 엘리자베스 1세죠. 이 신성 로마 제국은 여러 그 독일 제국들의 연합이죠. 그죠? 근데 이 신성 로마 제국에서 이 북독일 지역,
지금의 베를린을 차지하고 있는 북독일 지역에서 새롭게 떠오른 18세기 무렵부터 새롭게 떠오른 제휴국가가 프로이센이란 나라. 뭐라고 부른다고요? 프로이센. 예전에는 프러시아라고도 불렀어. 혹은 그 프랑스를 불란서라고 부르듯이 중국 사람들은 프로이센을 보로사라고 크로시아를 보로사라고 발음해요. 그리고 이 신성 로마 제국 안에서 전통적으로 영향력이 강했던 신성 로마 제국 동쪽을 뜻하는 단어가 오스트예요. 동쪽을 지배하고 있던 제후국가 어느 나라? 오스트리아. 그리고 가장 동쪽에 치우쳐져 있어서 농노제나 이런 것들도 가장 늦게 유지되는 추운 나라? 러시아라는 거. 이 러시아라는 나라의 유명한 그 군주로 절대 군주로 표트르 1세라는 사람이 표트르 대제라고도 하죠. 프로이센의 군주는 프리드리히 2세. 오스트리아의 절대 군주로는 마리아 테레지아라는 여왕. 자, 이 절대 군주들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이 절대 군주들은 어, 중세에 있었던 그 왕들과는 조금 달라요. 이들은 일단은 자기들 명령에 죽으라면 죽을 수도 있는 아주 충성심이 강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있어요. 누구? 관료들을 데리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저 지방의 제후나 귀족들처럼 왕과 동등한 선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왕에게 월급을 받고 왕을 위해서 충성하고 왕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관료들이에요. 그리고 언제나 왕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돼 있는, 항상 준비되어 있는 군대, 무슨 군? 상비군. 자, 이 사람들이 왕을 위해서 충성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한테 줄 돈이 있어야 되죠? 자, 이 사람들에게 줄 돈을 어디서 마련했냐면, 이 절대왕정 시기에는 아직도 여전히 지방의 봉건적 그 귀족들이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장원들을 가지고 있는 그 영주들, 그 영주들한테 여전히 세금을 받아요. 그 영주들은 여전히 그 장원이란 공간에서 농민들, 농노라고 불렀죠, 과거에는. 이 농노들한테 여전히 뭐 현물로 이제 세금을 받는다거나 돈으로 세금을 받는 식으로 예전보다는 약해졌지만 여전히 세금을 거두고 있는. 자, 여기 지금 절대군주 왼쪽 편에 있는 이 모습은 좀 어때요? 더 미래 시대 얘기 같아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중세 시대 얘기랑 비슷한 얘기예요? 지금까지 배워왔던 중세 시대 모습과 조금 더 비슷하죠? 그죠? 한편으로 이 절대군주들은 재정 지원을 또 다른 곳에서 받아요. 자, 그들은 대상인들이. 이들에게도 역시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거두는 거예요. 이 대상인들은 언제부터 등장했냐면 십자군 원정 이후나 그리고 신항로 개척 이런 사건들을 거치면서 돈을 많이 번 상인들이 등장한 거예요. 자, 이 상인들은 국왕에게 세금을 내고 세금을 낸 대가로 자기들의 상업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보장을 받아요. 자, 이 상인들이 돈을 버는 방식, 우리 중세 시대에 등장했던 상인들의 조합, 뭐라고 불렀죠? 수공업자들 조합? 길드. 네. 이런 것들의 규제를 통해서 가격이나 물건의 품질이나 물건의 수량이나 이런 것들을 통제해서 도시를 이끌어가는 소수의 대상인들만
이득을 봐요. 그리고 국왕은 이런 것들을 보호해 준다고 그랬죠. 특허장이란 거 기억나요? 자,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보호해서 나오는 막대한 이익을 국왕에게 일부 세금으로 바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길드의 규제가 강화될수록 상인들이랑 수공업자들은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자기들이 물건들도 조금 띄워와가지고 이렇게 팔고 싶고 가격도 좀 다르게 하거나 품질도 조금 더 이렇게 좀 다르게 해가지고 팔고 싶은데 그거를 다 이 대상인들이 통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정 이익을 다 대상인들에게 계속 상납을 해야 돼요. 이 상인과 수공업자, 소상인들과 수공업자들은 이걸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아직은 중세시대적인 그 분위기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화에서 세금을 국왕에게 갖다 바쳤다. 나중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 길드가 마침내 다 없어지게 됩니다. 네, 자유로운 상행위 이런 것들을 규제하고 있던. 그래서 아무튼 자 이들에 의해서 이게 재정 지원을 받은 이 군주가 자기들의 관료와 자기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상비군을 항상 유지하면서 이제 이끌었던 이 정치 체제를 절대 왕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절대 왕정의 핵심은 일단은 국왕이 돈이 많아야 돼요. 그 돈을 이제 일단은 나라에서 돈을 많이 벌어들여야 되는데 이 돈을 나라에서 많이 벌어들이기 위한 경제 정책을 중상주의라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상업을 중요시한다 이렇게 보면 돼. 요거를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불렀냐면 중금주의라고. 요 당시 유럽에서 제일 가치 있는 기초화폐로 사용되던 게 금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당시 때는 부자가 된다는 것, 돈을 많이 번다는 거는 곧 금을 나라에 얼만큼 쌓아놓느냐가 그 부의 척도였어요. 자, 그래서 이 절대 군주가 지배하는 나라에서는 저마다 관료제나 상비군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팔 걷어붙이고 나라에다 금을 모으기 위한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중상주의를 중금주의라고도 불러요. 자, 요 중상주의, 중금주의는 일단은 원료는 뭘까요? 원료. 물건을 만들어내는 가장 근본이 되는 물질을 원료라고 하죠? 그죠? 예를 들면은 속옷을 만든다고 쳐봐요. 자, 그 소물 넣은 옷을 만드는데 그 속옷에 들어가는 목화 그 솜 있죠? 이런 것들이 제일 기본적인 원료라고 보시면. 그리고 그 목화를 통해서 옷을 완전히 다 만들었어요. 이런 것들은 완제품이라고 보시면. 쌤 봐봐. 원료가 비쌀까요? 완제품이 비쌀까요? 완제품이 훨씬 비싸겠죠? 그죠? 자, 그래서 중상주의에서는 기본적으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거니까, 너 생각해봐. 돈을 많이 벌려면은 뭘 사서 뭘 팔아야 돼요? 좀 쉽게 얘기하면은 싼 걸 사야 돼요? 비싼 걸 사야 돼요? 싼 걸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죠. 그죠? 근데 싼 게 원료예요? 완제품이에요? 원료가 싸죠? 그러니까 원료를 사는 거예요. 원료에 대해서는 수입을 늘려요. 네. 그리고 원료, 국내에서 나는 원료도 있을 수 있죠. 그 원료는 다른 나라로 팔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원료 수출은 줄이는 거예요. 완제품의 경우는 남의 나라 완제품 사면 돼요. 남의 나라 완제품 사면 손해죠. 남의 나라 완제품은 수입하지 않아요. 남의 나라, 우리나라 완제품은 어떻게 해요? 다른 나라에 파는 거예요. 원료를
완제품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려면 국내에서 어떤 산업이 성장을 해야 되죠? 원료를 솜을 사 들여왔어요. 이거를 실로 만들고 천으로 만들어서 면직물로 만든 다음에 면제품으로 만들려면 이거를 누가 해요? 솜을 실로 만들고 실을 천으로 만들고 천을 옷으로 만드는 걸 누가 해요? 공장에서 사람들이 하죠. 근데 물론 이때는 아직 기계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직접 만들어야 되죠. 그죠? 근데 이 원료를 완제품으로 만드는 이런 산업을 사람 손으로 하는 산업을 수공업이라고도 부르고 줄여서 뭐라고 부르죠? 그냥 공업이라고 부르죠. 자, 나라에서 사들여온 원료를 완제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공업에다가 어떻게 할까요? 투자를 하는. 공업을 막 육성해. 그렇게 해서 완제품으로 만들어진 거를 열심히 나라 바깥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뭐가 많이 들어오죠, 나라에? 물건 대금으로 금이 많이 들어오게 되죠? 그죠? 그럼 이렇게 금을 많이들 나라가 가지게 되면 그 절대군주, 임금님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관료나 상비군들에게 이걸 월급으로 주면서 자기를 위해 충성하는 사람들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절대왕정이에요. 그리고 선생님 봐봐. 물건을, 원료 같은 것들 수입을 늘리고 수출을 줄여요. 근데 이거 상인들이 하겠죠? 그죠? 물건 사고 파는 사람들이 원료든 완제품이든 사고 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한테 어, 원료 수입 늘려라, 원료 수출하지 마라 이렇게 칼로 위협해요? 그렇지 않겠죠? 이게 지금 경제 논리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그 상인들한테 강요할까요? 어떤 식으로?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봐요. 남의 나라, 뭐 예를 들어 인도에서 그 목화, 그러니까 옷을 만드는 원료인 그 싼 솜을 사오려고 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자,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 영국에서 인도에 솜을 사들여 오려고 하는데 세금 퍼센테이지가 높아요. 그러면은 인도 봐봐. 인도 원산지에서 100원 하던 솜인데 관세가 예를 들어 200%, 300% 붙어 있으면은 그 솜이 영국 세관을 통과하면서 가격이 몇 배로 뛰는 거예요. 두 배, 세 배 이렇게 뛰는 거죠. 그러면은 원료를 수입을 못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원료 수입에 대해서는 관세 장벽을 높일까요, 낮출까요? 낮추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그리고 국내 물건이 외부, 뭐 인도든 어디로 나갈 때 그 관세도 낮추는 거예요. 물건 가격을 싸게끔 만들기 위해서. 잘 팔리게끔 하기 위해서. 반대로 우리나라 원료가 남의 나라로 나갈 때 그거 그냥 냅두면은 슉슉 빠져나가겠죠. 그러니까 관세 장벽을 어떻게 할까요? 높이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거랑 마찬가지로 남의 나라 완제품을 우리나라로 수입해서 들어올 때 그때 남의 나라 물건이 싸고 좋으면은 남의 나라 물건이 우리나라 물건 다 밀어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남의 나라 물건 들어올 때는 거기다 또 관세 장벽을 높여서 남의 나라 물건 가격을 높여버립니다. 이런 관세 장벽을 통해서 수입 수출을 조절하고 나라에다가 결론적으로 뭘 쌓아주는 정책? 금을 많이 벌어들이게끔 하는 이런 정책을 무슨 주의라고 부른다? 중상주의라고. 그리고 원료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유럽 나라들이 경쟁하고 있는데 여러 나라들이 자기네 원료 서로 다 안 팔려고 하고 서로 자기네 완제품만 남의 나라에 팔려고 하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원료를 비교적 쉽게 구하려면 유럽이 아닌 새로운 곳에서 원료를 구해와야겠죠. 그래서 이 절대 왕정 국가들은 앞다퉈서 어디를 확보하려고 노력했을까요? 서로
식민지를 확보하려고 노력한답니다. 절대 왕정을 뒷받침했던 경제적인 것이 중상주의고 정치적인 것이 이런 그 관료제나 상비군이었다면 사상적인 것들은 왕권 신수설이라는 게 있어요. 여전히 중세적인 냄새, 색깔이 많이 배어 있는 거긴 한데 요거 쉽게 얘기하면 왕의 권한은 누구로부터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신으로부터 부여받았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신성 불가침. 어중이 떠중이들이 아무나 왕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하나님 예수님이 주신 왕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이 왕은 위대하니까 결론적으로 나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왕인 나를 섬기라는 거죠. 나한테 복종하라는 거죠. 그죠? 이게 왕권 신수설이에요. 대표적인 주창자는 보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보쉬에라는 사람. 국왕이 다른 지방 제후나 귀족들과 달리 내가 왕이야, 내가 프랑스의 왕이야, 내가 영국의 왕이야 이런 것들을 나타내 보이려면 막대한 금을 벌어들인 거를 가지고 자기가 사는 곳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귀족들의 성이나 영주들의 성에 비해서 훨씬 더 화려하게 치장을 해야겠죠. 자기가 돋보여야지 자기가 절대군주로서 위상이 확 좀 더 이렇게 빛나잖아요. 그래서 요 시기에는 앞다투어서 이런 화려한 건축물들을 짓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프랑스 외곽, 파리 외곽에 지어진, 우리 가봤나요, 혹시? 파리 가본 사람 있어요? 베르사유 궁전. 그 밖에도 스페인에 지어진 엘 에스코리알 궁전. 자, 이런 것들이 절대군주의 어떤 그 신성함, 그리고 절대군주의 어떤 권력, 이런 것들을 나타내주는 화려한 건축물. 자, 요 절대왕정이 등장할 시기에 유럽 판도를 보면은 요런 상황이었는데, 자, 우리 오늘 요거 배울 hab스부르크 가문에 대해서 좀 볼 거예요. 자, 보시면은 우리 저 중세 독일에 있었던 나라가 신성 로마 제국이란 나라죠? 그죠? 이 신성 로마 제국은 수도 없이 많은 제국들로 구성된 연합체인데 그 안에서 이제 16세기부터 황제 자리를 독점하면서 원래는 여러 제국들에서 황제 자리를 나눠 가지거나 아니면 황제 자리가 심지어 없거나 힘센 제후들이 막 황제를 자기들이 투표해가지고 뽑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16세기 이후부터 이 합스부르크 가문에서 황제 자리를 독식하게 돼요. 그래서 이 오스트리아를 근거지로 했던 왕조가 합스부르크 왕조거든요. 그래서 그 합스부르크 왕조 얘기를 조금 해볼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빗금친 영역 보면 이 합스부르크 왕가가 꽤 많은 곳들을 차지하고 있죠. 그죠? 이 합스부르크 왕가의 첫 시작점, 예, 시작점은 여기였어요, 여기. 어디? 스위스였어요, 스위스. 스위스에 아르가우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어디? 아르가우. 이게 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수업 시간에만 되면은 또 이게 느리게 열리네요. 네. 그 스위스의 아르가우라는 지역에서 이게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제 독일어로는 이제 하비히츠부르크. 여기서
합스부르크라는 말이 유래하게 되죠. 하비히츠는 매라는 뜻이거든요. 매? 새 중에 매 알죠? 네. 그래서 그 매의 성, 이 부르크는 성이란 뜻이죠. 네. 왜 네. 그래서 이 성이란 뜻인데 사실 매라는 표현은 점점 뭐 관계는 없어지고 이 합스부르크를 상징하는 상징물은 적사자예요. 붉은 사자. 자, 9세기에서 10세기 무렵에 방금 말씀드린 요 스위스 아르가우 지역. 여기 스위스 하면 우리 떠오르는 무슨 산맥이 있어요? 알프스 산맥이 있죠? 요 알프스 산맥 일대에서 요 지역에 로마가 이 지역을 예전에 지배했었단 말이에요. 여기 먼저 살고 있던 로마 사람들을 지배하면서 이 합스부르크가 시작이 됐어요. 여기 보면은 이런 아르가우에 합스부르크 성이 지금 남아있죠. 이런 이제 되게 한적한 시골 좀 분위기가 나는 이 전원 도시였어요. 이 합스부르크 가문의 문장이에요. 자, 어떤 사자? 붉은 사자, 네, 적사자. 네. 자, 요 문양은 신성 로마 제국 있죠? 신성 로마 제국 황실을 상징하는 문양인데 쌍두 독수리예요. 머리가 몇 개인? 두 개 달린 쌍두 독수리. 합스부르크 가문이 나중에 이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자리를 계속해서 독식하게 됩니다. 자, 다시 여기로 가서 이 합스부르크 가문은 처음에 힘이 되게 그렇게 센 가문이 아니었어요. 힘이 약했는데 점점 이 주변 국가들과 여러 정치적인 연합 그리고 특히나 중요했던 거 합스부르크 가문이 세력을 늘렸던 이유 결혼 동맹을 통해 가지고 주변 세력들과 계속 연대하면서 쳐져갔어요. 그리고 결혼 동맹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뭐 다른 귀족 가문의 공주랑 합스부르크 가문의 왕자가 결혼을 해요. 근데 유럽에서는 남자 집안뿐만 아니라 여자 집안도 그 영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이런 것들을 행사할 수가 있었죠. 예전에 우리 영국 헨리 2세랑 엘레오노르 이런 사람들 결혼할 때 그 엘레오노르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아키텐이라는 땅을 헨리 2세가 차지하게 되잖아요. 아키텐의 후계자였기 때문에 여자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결혼 동맹을 통해 가지고 여러 땅들을 차지하는데 합스부르크가 가문이 운이 좋게도 결혼한 집안 쪽에서 그 합스부르크 가문이랑 결혼한 그 후손을 끝으로 대가 끊기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합스부르크 가문이 어떤 가문이랑 결혼을 했는데 그 가문의 딸이랑 결혼해서 유일한 후계자인 상속자인 그 딸이랑 결혼을 했는데 그 집안의 그 딸을 끝으로 대가 끊겨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합스부르크 가문이랑 결혼한 그 집안의 땅이 다 누구 집안으로 넘어올까요? 합스부르크 가문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합스부르크 가문이 아르가우 지역에도 원래 세 개 가문들이 있었는데 나머지 가문들을 다 꿀꺽꿀꺽 먹어치우게 된다. 그러면서 점점 영역들을 확보해 나갔다. 자, 그러던 중에 우리 저저번 시간에 아마 배운 내용인데 중세를 상징하는 중세 독일에 있었던 신성 로마 제국 하면 황제권이 강했나요? 약했나요? 황제권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죠. 13세기에 그러다가 신성 로마 제국 황제권이 한번 끊기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불렀죠? 대공의 시대라고 불렀죠. 여기서 위는 황제 자리를 뜻한다 그랬죠? 황제 자리가 어떻게 돼 있던 시대예요? 비어 있던 시대예요. 이게 1254년부터 1273년까지 약 20년 동안 황제 자리가 없었던 시대.
여기 사진에 나와 있죠? 지금 신성로마 제국 황제가 죽었는데 여러 제후들이 옆에서 이 황제의 시체를 물끄러미 보고 있죠. 봐봐. 자, 근데 슬퍼하는 표정이에요? 아니죠. 자, 물끄러미 보고 뭔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뚱한 표정이죠. 무슨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걸까요? 자기가 황제도 황제인데 다음 황제는 누가 될 건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겠죠. 네. 그리고 만약에 다음 황제가 이제 선출이 되면 그 황제가 자기들한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면 좋을까요? 아니면은 자기들한테 간섭 안 하는 황제면 좋을까요? 간섭 안 하는 황제가 좋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귀족들이 이제 고민 끝에 자기들끼리 토론을 해가지고 황제를 선출을 하는데 그렇게 뽑힌 황제가 루돌프 1세. 루돌프 사슴코가 아니고 루돌프라는 황제인데 이 황제가 합스부르크 최초의 가문 최초의 황제였어요. 신성로마 제국의. 자, 루돌프 1세가 황제가 된 이유, 신성로마 제국 황제가 된 이유. 합스부르크 가문이 힘도 없고 좀 만만한 가문이어 보여서 그런 것도 있었는데 결정적인 건 이거였어요. 루돌프 1세 나이가 1218년생이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1273년에서 1218 빼면은 몇 살이 되는 거죠? 이때 나이가? 황제가 됐을 때 나이가? 55세죠. 그죠? 황제가 됐을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55세라고. 이 당시 때 55세면은 지금 55세면 한창 때지만 이 당시 때 55세면은 낮은 어떤 연령이었을까요? 엄청 높은 연령이었단 말이에요. 이 당시 때 평균 나이가 30살이 안 됐어요. 사람들이 전염병이든 뭐 음식을 잘못 먹어서든 금방금방 죽는 시대였기 때문에 여러 제후들은 이 루돌프 1세가 금방 죽을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이 루돌프 1세가 오래 살아요. 1291년까지 산단 말이에요. 황제를 무려 18년을 더. 근데 이 루돌프 1세는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서 이 스위스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합스부르크 가문의 군대를 이용해가지고 이 지역까지 쳐들어가. 비엔나라고도 불리죠? 빈을 중심으로 하는 신성로마 제국의 동쪽 지역. 동쪽을 뜻하는 단어가 오스트라 그랬죠? 어느 지역? 오스트리아 지역까지도 같이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루돌프 1세는 자기 치세 때 어디랑 어디를 영역으로 삼았다고요? 스위스랑 오스트리아를 영역으로 삼게 돼. 루돌프 1세가 죽고 나서 그 아들 알브레이트 1세가 황제가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가 됐어요. 뒤를 이어서 아버지 뒤를 이어서. 하지만 알브레이트 1세는 그 토지 상속을 가지고 불만을 품고 있던 자기 조카한테 암살이 돼버려요. 1308년에. 14세기 초반에 알브레이트 1세가 암살되고 나서 이 합스부르크 가문은 한동안 또 신성로마 제국 황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점점 권력에서 조금씩 멀어져 간다. 이때가 합스부르크 가문의 가장 큰 위기였어요. 이 사람이 신성로마 합스부르크 왕실의 왕이면서 가장 먼저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가 된 누구? 루돌프 1세. 자, 그래서 요 스위스 지역과 오스트리아 지역까지 차지하게 되면서 이제 그 신성로마 제국의 영역을 많이 넓혀놓은 사람. 자, 그리고 이후에 신성로마 제국의 합스부르크 가문의 중심지와 부와 권력과 경제 이런 것들이 모인 지역이 이 오스트리아 지역으로 넘어오게 돼요. 자, 근데
그러면서 이 스위스를 합스부르크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지배를 하는데 이 스위스 지역에는 원래 로마 시절부터 여기 살던 원주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합스부르크 지배를 받는 거, 예. 합스부르크가 여기를 다스릴 때도 지배받는 게 좀 싫었는데 합스부르크가 이제 오스트리아 쪽으로 떠나고 나니까 얘네들 지배하는 그 좀 지배력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전에 비해서. 약해졌겠죠? 그죠? 그 틈을 타서 요 스위스에 살던 원주민들이 합스부르크 가문에 대해서 반기를 들어요. 그리고는 14세기 중반 이 합스부르크 가문과 스위스에 있던 원래 토착 세력들 간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젠파흐 전투라는 전투예요. 이 전투에서 합스부르크가 많은 군대를 보냈음에도 이 스위스에 살던 토착민들이 합스부르크 가문을 이기고 쫓아내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때 스위스 많은 그 토착민들이 이제 목숨을 잃어가면서 아주 용맹스럽게 싸우는데 이때 그 스위스 토착민들의 어떤 인기라든지 명성이 되게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로마 교황청에서 우리를 지킬 사람들은 저 스위스 군대라 그래가지고 이 스위스 토착민들을 로마 교황청을 수호하는 보디가드를 쓰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무렵 14세기 중반에 스위스가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가문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오스트리아는 저 합스부르크 가문은 스위스를 어떻게 됐죠? 상실하게 됐죠? 그죠? 이제 오스트리아 지역만 다스리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영역이 쪼그라든 거죠. 그렇게 해서 한동안 이 합스부르크 가문이 조금 애를 먹어요. 자, 요 무렵에 14세기 무렵에 신성로마 제국에서는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 여전히 황제권이 강하지 않아요. 대신에 제후들 힘이 강했어요. 황제의 권력은 높지 않고 누구의 권력이 강했다고요? 제후들 권력이 강했어요. 그 제후들 중에서 힘이 가장 센 제후가 7제후가 있었는데 이 제후들을 선제후라고 불렀어요. 무슨 제후? 선제후. 이 선제후는 왜 선제후라고 불릴까요? 뭘 선거하기 때문에. 이 제후들이 황제를 직접 선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제후라고 불린다고요? 선제후라고 불러요. 이 선제후들이 황제를 직접 뽑는 그 문서가 있는데 그 문서를 황금 문서라고. 여기다가 황금으로 된 그 표식의 도장을 찍기 때문에 이 선제후들이 황제를 뽑는 문서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황금 문서라고. 이 선제후 총 몇 명 있다 그랬죠? 7명 있었어. 합스부르크 가문은 이 선제후에 꼈을까요? 못 꼈을까요? 못 꼈단 말이에요. 근데 합스부르크 가문에서 자기들도 여기에 껴서 목소리를 크게 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행동들을 하는데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자, 웬 문서 하나를 이 선제후들 앞에 들이밀어요. 그 문서에는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요 시기부터 200년 전에 신성로마 제국 황제가 합스부르크 가문을 이 선제후와 동등한 자격에 두었다는 문서를 이 선제후들한테 보여준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문서가 말이 많긴 많았지만 그 문서에 적힌 내용이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합스부르크 가문도 이 7명의 선제후들 못지않은 가문의 격으로 다시 올라가게 된다. 근데 나중에 알려진 거지만 합스부르크가 그 선제후 가문에게 내밀었던 그 문서는 진짜였을까요? 가짜였을까요? 그게 위조된 문서였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예전 200년 전에 신성로마 제국 황제가 찍어줬다는 도장이나 이런 것들이 이 카메라나 이런 것들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다 나중에 짜깁기,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위조된 걸로 알려졌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14세기 무렵부터 합스부르크 가문은 선제후들과 나름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다시 조금씩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5세기 초반에
막시밀리안 1세라는 뛰어난 황제가 등장을 해요. 이 막시밀리안 1세는 결혼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인물. 그래서 합스부르크를 상징하는 또 유명한 말이 등장을 하죠.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른 이들은 전쟁을 하지만 행복한 오스트리아여, 너는 뭘 해라? 결혼을 해. 아까 말씀드렸죠? 결혼해서 그 상대편 후계자나 상대편 상속인이 끊겨지면은 그 집안 영토나 땅이 다 누겁게 된다 그랬어요? 다 합스부르크께 된다 그랬죠? 이런 방식으로 커온 나라예요, 합스부르크가. 그래서 이런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사람이 방금 말씀드린 막시밀리안 1세였어요. 이 막시밀리안 1세는 자, 여기 프랑스 동쪽 지역, 요 지역. 요 지역은 과거 게르만족 중에서 부르고뉴족 기억나요? 버건디라고 불렸다 그랬죠. 영어로는. 기억나나요? 그 부르고뉴 족이 다스리던 부르고뉴 땅이었어요. 물론 요 무렵에는 이제 게르만족 얘기는 많이 옛날 얘기고 프랑스인이면서 부르고뉴 귀족이었던 부르고뉴 가문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부르고뉴 가문의 마리라는 여자가 있어요. 이 마리가 부르고뉴 가문의 유일한 산속인이었는데 이 막시밀리안 1세가 마리 부르고뉴랑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때마침 우연인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이 마리 부르고뉴가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죽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르고뉴 땅을 누가 꿀꺽 차지하게 됐을까요? 막시밀리안 1세, 합스부르크 왕실이 꿀꺽 차지하게 된다. 자, 이 막시밀리안 1세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마리 부르고뉴 가문의 마리랑 결혼을 통해서 이제 딸 하나, 아들 하나, 마르게리따란 딸과 아들 펠리페 1세를 낳았어요. 자, 근데 당시 오스트리아 가문에서는 요 스페인 땅도 좀 후시타탄 노리고 있었어요. 자, 왜 스페인을 노렸냐면 이 신성 로마 제국에 항상 숙적이 어딜까요? 붙어 있는 이 프랑스란 말이에요. 프랑스를 견제하려면 프랑스랑 옆에 또 붙어 있는 어느 나라랑 결합하면 좋아요? 스페인이랑 결합하면 좋죠. 그래서 이 스페인이랑 정략적으로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자, 결혼을 하는데 딸 하나, 아들 하나 있다 그랬죠? 근데 스페인 왕가에서도 봐봐요. 지금 스페인 왕은 이제 공동 왕이거든요. 왕과 왕비가 아니라 스페인 왕 누구예요? 아라곤 왕 페르디난도 2세가 있죠? 스페인의 여왕 누구예요? 이사벨라 1세 있죠? 이 사람이 콜럼버스를 후원한 사람이에요. 예. 요 두 부부 사이에서 후안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후아나라는 딸이 있었죠. 자, 먼저 막시밀리안 1세의 아들 펠리페와 이 스페인 왕과 여왕의 딸 후아나를 먼저 결혼을 시켜요. 그 다음에 그걸로도 모자라서 이 부부의 딸과 스페인 왕가의 아들도 또 결혼을 시킨다. 그러니까 남매를 어떻게 한 거예요? 크로스해서 결혼을 시킨 거죠. 이렇게 집안 대 집안으로 결혼하는 거를 뭐라고 부르죠? 뭘 맺는다고 부르죠? 사돈을 맺는다고 하죠. 그죠?
근데 아들, 딸을 이렇게 크로스로 결혼시키는 거, 이렇게 사돈 맺는 걸 뭐라고 할까요? 못 들어봤나? 겹사돈이라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겹사돈. 자, 프랑스를 견제할 목적으로 이 막시밀리안 1세 오스트리아 왕가가 합스부르크 왕가가 스페인의 왕가랑 무슨 사돈을 맺었다고요? 겹사돈을 맺어. 자, 근데 이걸 노린 건지 아니면 어떻게 운이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스페인 쪽 이 후안이라는 사람 있죠? 왕자? 이 후안이 일찍 죽어버려요. 그러면은 스페인에서 유일하게 상속녀가 누가 남았어요? 후아나가 남았죠? 이 후아나는 펠리페 1세와 굉장히 그 뜨겁게 사랑하는 정략 결혼이었지만 사랑하는 관계였는데 왜 이렇게 후아나가 펠리페를 좋아했을까? 자기 남편은. 펠리페 별명이 미남왕이었어요. 당시에 손꼽히는 어떤 왕? 미남왕이었어요. 그래서 얼굴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남편을 엄청 좋아했고 그 사이에서 자식도 여럿 낳았는데 이 펠리페 1세가 28살에 죽어요. 몇 살에 죽었다고요? 28살에 죽는다. 그 다음에 이 후아나가 어떻게 될까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남편이 죽은 거예요. 이때부터 반쯤 미쳐버려요. 그래서 남편이 죽은 다음에 남편 시체를 관에 넣어가지고 이 시체를 스페인 곳곳을 이제 줄을 달아가지고 남편 시체가 담긴 관을 끌고 다녀요. 머리도 다 풀어헤치고. 자, 근데 아무튼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스페인의 지금 후안과 후아나가 다 후안은 죽어버렸고 후아나는 미쳐버렸죠. 그죠? 그래서 스페인 쪽에서 이 그 혈통이 끊겨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 그 다음 혈통은 펠리페 1세와 후아나의 아들이었던 카를 5세에게로 이제 넘어가게 돼요.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더 할게요. 합스부르크 가문 얘기.